자신의 인생이란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느 날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원에 심어놓았던 완두콩들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완두콩은 20%의 콩깍지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콩깍지가 비었거나 작은 완두콩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파레토는 이 원리를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냈던 80-20 법칙이 훗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레토가 발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두콩과 같은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부의 분배든 그 무엇이 됐든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딱 80대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엔 상대적 분배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보면 이 내용을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레버리지의 한 챕터에 나오는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투자와 인생의 도전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균등하게 분배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의 80%는 불량이고 20%만 좋은 상태라는 점, 전체 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20%가 회사 일의 80%를 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의 80%는 20%의 고객에게서만 나온다는 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80-20 법칙의 사례들이 많죠.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적은 힘으로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외에도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 80%의 일에서 내 성과의 20%만 나오고 나머지 20%의 일에서 내 성과의 80%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 자신의 일의 20%가 나머지 80%보다 4배나 효율적인 활동이란 얘기죠. 그럼 만약 내가 그 나머지 80%를 모두 없애버려도 전체로 봤을 땐 20%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일상과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특정 일과 시간인 20%에서 모두 창출되고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 행동과 시간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라는 얘기니까 만약 내가 정확하게 자신의 코어 밸류인 20%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의 시간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연법칙 범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80%가 아주 효율이 낮은 상태로 겨우겨우 20%의 성과만 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20%의 핵심적인 일들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80%라는 절대적 시간을 활용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 중 80%는 전체 수익의 20%만 깔아주고 나머지 20%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수익의 80%를 하드캐리해주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나 같은 자산군 안에서의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은 소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담고 아예 다 집어넣고 믹서로 갈아서 갖고 있겠다는 게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20%와 80%를 구분하지 못하게 섞어놓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땐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과감하게 시작할 동기를 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나 행위가 가시적 성과를 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그 20%의 자산과 행위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80%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업은 어떻게 골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고르고 과감하게 시작했고, 실거주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그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은 늘 어렵지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반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관을 키우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사업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의 영역에만 가면 못 고르겠다고, 선택 못하겠다고 20%와 80%를 다 갈아서 합쳐버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몰빵 투자라며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하나 고르고 사업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하나 골라서 오랫동안 살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한 명 골라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깊이 함께 하는데, 왜 금융자산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투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금융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나 애인이든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덕목들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고, 아직 그런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80%의 성과를 주는 20%의 시간과 행동인지 모른다면 괜히 효율을 올리겠다면서 그 소중한 행동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엄하게 효율이 낮은 80%의 시간만 더 늘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라는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책 론무어의 레버리지에는 복리의 법칙과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계속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죠. 당장 성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낮은 성과로 보이는 자산들에겐 투자하지 않고 우량자산의 적립식 매수는 수익률에 티도 안 난다고 하면서 맨날 늦었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야, 그거 티도 안 나는 적립식 매수 그만하고 지루한 자산 들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뻔한 얘기 좀 그만하고 한 방에 팍팍 올라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걸 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복리의 법칙에 완벽히 위배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부의 해자를 만들기 위해 자산의 개념을 갖고 적립식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지금 당장은 가장 효율이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장 적은 시간과 행동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믿고 자신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판단한
가장 효율적인 20%의 행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를 보다 가치 있는 시간과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선별된 자신의 목표와 투자 자산들을 복리의 법칙을 믿고 장기적 관점으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릴 때까진 계속 시간과 에너지, 자금을 투여하면서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벽돌은 모두 주워서 탄탄한 경제적 해자의 기반을 쌓는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꽤 있는데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적은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주식보다 훨씬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동산에 훨씬 큰 돈을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은 필수제니까,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안 그래도 비싼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위에 나열했던 이유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했으니까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7,2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56.3%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식을 10억 이상 가진 투자자는 약 0.48%인 4만 4천 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울 부동산 34평, 즉 국민평형 중위권 가격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고 0.48%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 중에서 어느 곳에서 확률적으로 부자가 더 많이 나오겠냐고요. 이건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특성 다 빼고 그냥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개별 특수성, 레버리지 활용 유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한 자산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즉 얼마까지 믿고 태울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떠들고 매일 떡상하는 그래프 보여주면 뭐예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사팔사팔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보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쫄려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그게 진짜 좋은 자산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은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 마음 편하게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이어가든 거치식 개념으로 한 방에 큰 금액을 투자하든 자산의 규모를 점점 크게 늘려나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자산이어야만 자신의 부의 해자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이 오르고 있어도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단기적 이벤트나 유동성 빨로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 자산은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올랐니 많이 해도 그래서 번 수익으로 보면 수익금 자체는 얼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과 조급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성에 안 차니까 더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메뚜기 떼처럼 이곳저곳 습격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매매 횟수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더 빠르게 벌어보겠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제가 늘 현인들의 말씀과 매매 데이터로 설명드렸지만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레이딩의 수익률은 결국 평균에 회귀하고 그동안 쌓인 매매 수수료로 원금까지 줄어드는 마이너스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자산을 선택할 땐 소액만 투자할 자산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건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일단 소액만 넣어봐. 떡상할지 누가 아냐?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냥 난사한다고 생각하고 쫙 뿌려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나머지 수익 다 커버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을 난사하면서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것보단 정확히 개별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각 자산별 핵심이 뭐고 그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선별해서 그 변치 않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믿고 단기적 심리 변화와 유동성, 매크로 변수들을 다 무시한 채 시간으로 리스크를 녹여버리면서 계속 자신의 노동소득을 끊임없이 투여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고 이 큰 규모의 자산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업체, 기업, 담보물이 되는 선순환 구조까지 구축하는 게 진짜 투자자 그리고 투자를 넘어 사업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업가 마인드로 먼 미래에 큰 규모의 사업체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고 계속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명저 돈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 그냥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서 남들 따라 들어가는 사람. 둘째, 겁없이 들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살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목돈을 덜컥 집어넣는 사람. 셋째,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나 거의 대부분이 빌린 돈 또는 고배율로 선물 옵션 상품에 뛰어든 거라 돈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더라도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의 회기에 가면 점점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비적으로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접근 방식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금을 함께 모아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전략,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CEO의 자질,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등을 마치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표현인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죠. 이게 투자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남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데 한 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투자금 회수하고 기업 매각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사업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 견해 듣고 자기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떠나는 거지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2번째 특징은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투자금이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배당이라는 식사까지 제공한다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고 있는 돈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셨던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표현했던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투자가 진정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린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완성해야만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싸게 살 때를 기다린다고 표현하면서 크게 성공할 회사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서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도 사모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훌륭한 주식을 헐값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내용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투자의 접근 방식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자본금을 모아 동업한다는 사업가 마인드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돈을 중심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경영자가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듯 자신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산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급히 올랐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사는 나머지 인생의 거의 올타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가, 이 투자 마인드셋이 투자의 전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뭘 샀다 팔았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